이 악거 리뷰라는 컨텐츠를 제가 올린 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의로 시청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 지극히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악거 리뷰를 위해 보는 것들은 근본적으로 별 기대를 안 해왔는데 이 사이코패스는 달랐습니다. 감히 추천드릴 수 있고 제가 봐온 애니메이션 중 손에 꼽히는 수작입니다. 순수하게 재미만 따져도 몰입감, 액션의 밀도, 스토리와 연출 등의 완성도가 뛰어나고 제 개인적인 취미를 직격할 만큼 인문학적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좀 지나치게 많이 나와서 당황스러울 정도로 많아요. 이번 리뷰를 신청하신 분이 정말 이 애니메이션에 미쳐 사는 분이신데 일기를 다 보고 나니 왜 그렇게 좋아하는 건지 이해가 될 정도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석하기에 앞서서 사이코패스가 대체 무슨 장르인지부터 논해보고자 합니다. 애니메이션이 시작되는 1화부터 비춰지는 것은 사이버펑크입니다. 어두운 밤, 내리는 비, 네온사인이 가득하고 그 속에 들어간 일본 전통 의상의 여성, 축축하고 불쾌한 절망의 도시. 공각기동대나 블레이드 러너가 생각나는 그런 사이버펑크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생각하고 있다가 거기에 추리 형사물을 섞습니다. 미래도시를 배경으로 한 범죄자들을 쫓는 형사들 이야기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섞습니다. 단순히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쫓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저지를 범죄자를 쫓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꽤 흥미로운데 여기다가 수어사이드 스쿼드까지 섞습니다. 잠재범을 쫓는 형사 중에서는 잠재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딱 1화에서 보여진 사이코패스의 장르입니다. 듣기만 해도 재밌어 보이지 않습니까? 총 22화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서 또 1쿨, 2쿨로 나누어집니다. 1쿨이 좀 더 사이버펑크적 추리물에 집중한다면 2쿨은 주인공과 빌런의 대립 자체에 조금 더 집중합니다. 운명적인 숙적과의 대립과 그 마지막 배경. 이건 오프닝부터 카우보이 비밥의 냄새가 진하게 느껴집니다. 이는 1쿨과 2쿨의 분위기를 다르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것이 또 전체적인 애니메이션의 결론을 만들기도 합니다. 수사물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재미있는 것이 단편적인 에피소드 하나하나가 매력적이고 재밌기도 한데 그 에피소드 하나하나가 모여서 결국 큰 스토리로 이어집니다. 전체적인 각본과 설계 자체가 굉장히 튼튼해요. 물론 튼튼하게 설계된 건물이라 꼭 매력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이코패스는 재미까지 잡고 갑니다. 철학, 문학, 사학적 요소들을 매 에피소드마다 충실하게 사용하여서 그런 것을 지루할 틈 없이 또 액션으로 몰아붙이고 다음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 요소들이 완벽하게 연계되면서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조금 잔인해서 호불호가 갈린다는 것을 제외한다면 감점할 요소가 없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줄거리를 쭉쭉 읽거나 캐릭터들을 소개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세계관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하고 가야겠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의 제목인 사이코패스는 우리가 흔히 아는 감정을 느끼지 못한 사이코패스가 아니라 독자적인 개념 사이코패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이코패스가 뭔지 알아야 이해가 될 텐데 매화 엔딩이 끝나고 이 사이코패스의 정의를 알려줍니다. 그대로 옮겨 적자면 인간의 심리 상태나 성격적 경향을 계측하여 수치화할 수 있게 된 세계, 온갖 심리 경향이 모두 기록되는 가운데 개인 영혼의 판정 기준이 된 이 계측치를 사람들은 사이코패스라는 속칭으로 부른다. 따라서 사이코패스란 영혼의 판정 기준, 그 영혼의 판정 기준을 담당한 존재가 시빌라 시스템, 그 기준을 토대로 잠재범을 심판한 자가 집행관과 감시관입니다. 이 배경 정도만 설명하고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초기에 주어진 설정상으로만 본다면 시빌라 시스템은 인간의 심리 상태를 분석하는 고도의 인공지능이고 그것은 작의 배경입니다. 사이버펑크 냄새가 듬뿍 나는 디스토피아를 구성한 핵심이지요. 그런데 이 배경을 두고 주연들과 악역의 대비를 그리는 단순한 구도가 아니라 극의 전개가 결국 시빌라라는 체계를 인물들 사이에 넣습니다. 그 순간 배경은 단순히 배경으로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제3세력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런 전개 방법이 극을 더 흥미롭게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따라서 디스토피아적 논의는 단순히 배경에 대한 이해가 아닌 극 전체에 대한 이해로 이어집니다. 줄거리나 인물에 대해서는 미리 예고한 대로 굳이 설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사이코패스 안에는 인문학을 해체해볼까 싶었는데 나무위키에 들어가시면 사이코패스 1기 내에 등장하는 도서 목록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좀 실망스러운 것이 나무위키가 문학적 레퍼런스들은 정리해놨으면서 철학적 레퍼런스들은 대부분에 정리해놓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 등장하는 책들에 대해서는 나무위키를 참조하십시오. 설명할 필요가 있는 몇 권만 제가 따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철학적 레퍼런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직접적으로 언급된 내용들만 간단하고 빠르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빠르게 설명한 부분들을 후에 보완하겠습니다. 4화의 4분 52초에 등장하는 니체의 말입니다. 정말 많은 매체에서 잘못 인용하고 있는 격언인데 니체의 니힐리즘에 대해 더 알아보시거나 제가 짤막하게라도 다룬 변증법 앞에서는 허무주의 영상을 보고 오시면 더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5화의 4분 45초, 루소의 인간 불평등 기원론과 게임 이론, 둘 모두 인간의 사회성을 설명하기 위해 인용되었습니다. 게임 이론 같은 경우에는 분석 철학, 논리학, 경영학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연구된 주제이니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인 5화의 16분 25초, 기대하의 개념을 사용하지만 여기서는 사실상 완전성이라는 단어로 바꾸시면 쓰시면 됩니다.
힐압 철학적인 개념보다는 그냥 완벽한 존재를 표현하기 위해 쓴 말이라고 봅니다. 7화의 11분 13초경내 키에르케고르의 표현이 인용됩니다. 실존주의적 관점에서 본 인간이란 존재라고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이해도가 해당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예술가의 미학적 배경을 설명해 줄 겁니다. 9화의 4분 24초에 등장하는 말입니다. 플라톤 철학과 사이보그 개념을 연결시키는군요. 조금 있다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카르트는 決断ができない人間は欲望が大きすぎるか語性が足りないのだと言った. 11화의 18분 48초에 등장하는 결정장애들을 까내린 내용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는 데카르트 인용보다 인간의 의지, 의사에 대해 논하는 부분이 더 흥미로웠는데 재미있는 건 그것도 엄밀히 따지면 데카르트와 관련됩니다. 조금 있다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5화의 8분 13초 여기서 윌리엄 깁슨, 필립 K. 딕과 같은 디스토피아 소설가 얘기를 꺼냅니다. 물론 앞의 화에서 깁슨이나 조지 오웰에 대한 언급이 있었지만 이렇게 돌직구를 던지는 것은 참 흥미롭습니다. 그야말로 등장인물의 대사를 통해 이것은 작가 공인 디스토피아 세계관이다를 확정지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誰かがパスカルを引用したら用心すべきだとかなり前に学んでいる。そう来ると思ってたよ。オルテガだな。 16화의 16분 13초에 서로 한마디씩 주고받는 짧은 대화였지만 정말 좋은 부분 중 하나였습니다. 이 짧은 대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카데를 협박하며 데카르트를 인용한 마키시마는 이번에는 파스칼을 인용합니다. 굳이 제가 억지로 엮기도 전에 마키시마의 인간 의지론이 프랑스 사상 계보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네요. 파스칼의 빵세에 나오는 힘과 정의에 관련된 이야기는 저 한 문장이 아니라 문단 전체를 봐야지 이해하기 쉽습니다. 참고로 빵세는 해석본이 많이 있으며 해석본마다 차이가 있으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논란에 휩싸이기 쉽사이다. 반면 힘은 쉽사리 인정받고 논란에 휩싸이지 않는다. 그리하여 우리는 정의의 힘을 실어주지 못하는데 힘이 정의를 뒤집고 정의를 정의롭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며 힘을 위한 정의를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결국 정의로운 곳을 강하게 만들 수 없었던 우리는 강한 것을 정의로운 곳으로 만들어왔다. 자, 이 빵세를 한번 보고서는 생각해봅시다. 사이코패스의 배경이 되는 사회 속의 정의는 힘입니다. 조준후 손가락을 누르기만 하면 잠재범을 심판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이죠. 마키시마가 파스칼을 이용해서 한 문장 말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사회를 냉소적으로 보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코가미는 자연스럽게 그를 맞받아칩니다. 논리적으로 논파하거나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방식이 아닌 파스칼의 인용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그 논의를 종결시킨 거죠. 누군가가 파스칼을 인용한다면 조심하라는 말은 호세 오르테가 이 가세트가 한 말입니다. 마키시마가 파스칼을 대변하고 코가미가 오르테가를 대변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둘이 안티테제의 힘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둘 중 한 명이 어느 쪽에 서든 상관없었죠. 나머지 한 명은 그 반대쪽에 섰을 테니 말입니다. 19화의 8분 40초경부터 막스 베버의 말을 빌리자면 이상적인 관료란 한결같이 의무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막스 베버를 인용하여서 시빌라 시스템을 표현합니다. 독일의 관념론적 사조대로 간다면 시빌라 시스템은 그야말로 이상적인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후 계속 막스 베버를 인용하다가 만일 마키시마가 이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받아쳤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코가미는 그 녀석은 푸코나 제레미 벤담을 인용했을 것이다 라고 하죠.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푸코와 벤담을 다른 문장에 놨더라면 그저 두 철학자를 별개로 생각했을 텐데 둘을 같이 배치하면서 다이로그의 질을 확 높였어요. 공리주의자인 벤담은 서로를 감시하는 효율적 감옥체계인 파놉티콘에 대해 논한 적이 있습니다. 푸코는 이 파놉티콘을 현대사회에 적절하게 비유하고 인용한 학자입니다. 푸코의 주장에 따르자면 사회가 서로를 통치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구조라는 것이죠. 마키시마와 푸코를 같은 사회에 놓은 것으로도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데카르트, 파스칼에 이어서 푸코로 이어진 프랑스 철학이네요. 푸코는 근대화가 인간을 자유롭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억압하는 데 기여했다는 주장을 합니다. 이 문장에서 근대화를 시빌라 시스템으로 바꿔준다면 그대로 마키시마의 사상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대충 간단하게 직접적으로 나타난 철학적 레퍼런스를 다뤄봤습니다. 하지만 본디 진짜 재미는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을 캐치하는 데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드러난 레퍼런스들부터 제가 그냥 논의하고 싶었던 것들까지 전부 다 다뤄보겠습니다. 공안국 형사들의 의상에는 등에 뱀 모양의 문양이 있습니다. 이건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라는 건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의학의 신 아스클레피오스의 상징물로 의학적 단체들이 많이 인용하는 마크입니다. 대한의사협회와 같은 의료계열 협회는 물론이고 미군, 육군, 의무병도 사용하는 마크입니다. 그런데 왜 공안국 형사들의 옷에 이 마크가 새겨져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실 수 있다면 사이코패스 설정에 대해 이해도가 있으셔야 합니다.
일본의 중앙행정기관들은 한국과 명칭이 달라서 한국에서는 부로 불리는 것들이 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안국은 후생성의 산하기관이라는 설정이 작중에 공개되는데요. 후생성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나라로 치면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시빌라 시스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작중에서 시빌라 시스템이 범죄와 관련되어서만 엮어서 그렇지 사실 그것보다 사회를 위해 이용되는 것의 의의가 더 큽니다. 국가의 구성원들의 능력이나 상태에 대해 완벽히 파악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인적 자원을 관리하는 것이죠. 후생성, 즉 후생 노동성의 목적은 국민 생활의 보장 및 향상을 도모하고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며 그것이 시빌라 시스템의 목적 중 하나입니다. 공안국의 형사들이 의료 계열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것은 공안국의 위에 보건복지부에 해당되는 후생성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작중에서 재미있는 설정으로 보여지는 부자관계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잠재범일 경우 아들 또한 잠재범이 되는가에 대한 논의는 현실에서 보자면 사이코패스는 유전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테드에서 신경과학자 짐 팔론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뇌의 특정 부위가 사이코패스를 만드는 데 기능한다 주장했으며 이 부분은 유전된다고 논했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로 자신의 가족들 중 대다수가 그런 성질을 유전받았고 그 결과 수도 없이 많은 살인범들이 나타났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유전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더라도 성장 과정이나 특정 경험이 없다면 그런 성질이 발현되지 않을 것이라고도 그는 역설합니다. 자신을 그 예시로 들면서 말이죠. 사이코패스 내에서도 똑같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버지가 잠재범이라면 아들은 결국 잠재범이 될 수밖에 없는 걸까요? 궁금하시면 직접 보시고 확인해 보시죠. 4화와 5화는 인터넷 방송을 주제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알파고에게 일자리를 뺏길까봐 고민한 여러분, 아무래도 스트리머들은 미래 사회에서도 안전한가 봅니다. 익명성이란 이름과 그 뒤에 숨은 사람이라는 주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란 공간에서는 누구나 가면을 쓰고 행동하니 말입니다. 재미있는 게 이 에피소드에서도 살인과 토마토를 엮는 몽타주 연출이 등장합니다. 6, 7, 8화에서 등장하는 범죄자는 예술을 하는 학생입니다. 그녀는 사람을 죽이고 그 시체를 이용해서 자신의 작품을 만들어서 전시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녀가 만든 예술 작품들이 그로테스크하면서도 참 신기했습니다. 비위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찾아보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주변에 예술을 하는 사람을 몇 명 알고 있는데 확실히 뭔가 다른 게 있습니다. 통상적인 사람들과는 사고 자체가 다르기도 한데 만일 그것이 심화된다면 범죄에도 다다를 수 있겠죠. 걸작을 낳는 예술가의 광기에서 나타난 범죄는 어떻게 봐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나타납니다. 김동인의 소설 광염 소나타에서도 나타난 주제입니다. 어디까지가 예술이고 어디부터가 광기일까요? 앞서 플라톤의 인용에서 사이보그 얘기를 한다고 했었죠. 사이보그란 그 어원부터가 사이버와 오르가니즘의 합성어입니다. 그렇다면 기계의 힘을 조금이라도 빌린다면 그 인간을 사이보그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기계팔과 기계다리에 단 사람과 스마트폰을 사용한 우리는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이코패스 세계관의 디스토피아는 딱히 우리 사회와 엄청 동떨어진 미래 사회로 보이지 않습니다. 아침부터 추천 동영상을 보는 주인공의 모습은 그렇게 낯설지 않으니 말입니다. 주인공인 코가미와 메인 빌런인 마키시마는 철저하게 대립됩니다. 그들의 사상뿐 아니라 모양새까지 말입니다. 입은 의상, 체형, 대표되는 색깔의 대비까지 이 모든 것이 반전되듯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재미있는 부분은 둘의 구도입니다. 악역인 마키시마는 항상 앞서갑니다. 공안국에 의해 추적당하기 전에 먼저 도주해 있고 그들보다 빠르게 행동합니다. 마침내 대면한 장면이 2개 나오죠. 두 장면 모두 마키시마 주연들의 구도가 위와 아래로 연출됩니다. 그리고 이 구도가 계속 유지되다가 마키시마의 최후를 연출할 때 담백하게 활용됩니다. 저는 그것이 의도된 연출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키시마는 허무의 존재입니다. 누구보다 고독을 느끼고 의지와 의사가 없는 사회의 환멸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거짓된 정의보다 진실한 사리를 선호하고 시빌라 시스템보다 그와 대립되는 코가미를 더 선호하는 것입니다. 그 허무의 무순과 뒤틀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일전에 올렸던 영상 변증법 앞에서는 허무주의를 보고 오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사이코패스를 좋게 평가하는 이유 중 하나가 설정을 던져주는 방식에 있었습니다. 작품이 설정을 보여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허술한 작품은 제대로 된 설정을 구축하지 않고 그것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해서 완성도가 떨어집니다. 과한 작품은 부자연스럽게 궁금하지도 않은 설정을 쉬지 않고 방출하여 역겨움만 삽니다. 사이코패스는 새로운 에피소드가 나올 때마다 자연스럽게 그와 관련된 설정을 툭툭 던져줍니다. 그것이 세계관의 설정일 때도 있고 인물 간의 관계를 알려준 설정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던져지는 설정 중에 흥미로운 것 중 하나가 행정체계와 사법체계의 변화입니다. 사이코패스 세계관은 시빌라 시스템이 기존의 모든 것을 대체하며 이에 따라 대학과 같은 고등교육기관이나 법원과 같은 사법체계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을 소년법이 없다는 식으로 언급하는데 단순히 소년법이 없는 게 아니라 변호사, 검사, 판사, 재판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교육하지 않고 사람이 사람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집행관들은 그저 방아쇠를 당길 뿐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시빌라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질 뿐입니다. 시빌라 시스템에 의해서 통제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예술입니다. 시빌라 시스템의 등장 이후 예술 또한 자유를 잃었습니다. 사회에 이로운 예술만이 예술로 인정되고 공인된 예술이 될 수 있었으며 그렇지 못한 것은 예술로서 인정되지 않는 사회입니다. 그렇게 먼 나라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술의 공인, 비공인,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 검열에 대하여 할 얘기가 참 많지 않아 싶습니다. 사이코패스 세계관에는 하이퍼오트라는 곡물이 존재하는데 이는 일본 전 국민의 식생활을 책임지는 농작물로 등장합니다. 작중의 식생활은 하이퍼오트만을 이용해 가공한 식품들에 의존하며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자급자족의 요리를 합니다. 그렇기에 이 식량의 공급에 조금만 소홀돼도 대부분의 인류를 죽일 수 있습니다. 엄청난 기술력을 가진 미래 사회 인류가 식중독이나 아사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참 비현실적인 설정 같죠? 우리가 먹는 식량은 어떤가요? 당신이 먹는 식품이 어디서 왔는지 아시나요? 전 세계 식품 산업은 그 뿌리에 대기업을 두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곡물 시장의 40%는 카길이 독점하고 있으며 나머지 60%도 식품 대기업들이 독과점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인류가 먹는 식품이 한순간에 전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이퍼오트는 절대 비현실적인 설정이 아닙니다. 사실 이걸로 영상 하나를 만들어도 될 만큼 엄청난 주제이긴 하지만 이번 영상에 생략된 주제도 있는 걸 감안해서 최대한 짧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형법에는 미수와 기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기수이고 범죄를 완수하지 못했거나 범죄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미수라고 합니다. 기수의 범주와는 단순합니다. 계획부터 실행까지 100% 완료된 이유일 테니까요. 하지만 미수의 범주와는 어떻게 정하는 것일까요? 어디부터 부지이고 어디부터 미수범이죠? 범죄를 하려다가 그 과정에서 실패할 수도 있고 범죄에 대해 말이나 글을 통해 말을 하고 그 실행 이전에 실패할 수도 있고 범죄에 대해 생각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미수의 범죄화를 하는 것이 법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사이코패스의 배경인 사회에서는 법을 시빌라 시스템이 대체하고 있죠. 그렇기에 범죄를 생각하거나 범죄를 저지를 수준의 심리적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미수범이 되는 것입니다. 불온한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 잡혀갈 수 있는 사회, 그것이 사이코패스의 디스토피아 사회입니다. 사이코패스 1기의 마지막 화인 22화의 제목은 완벽한 세계입니다. 여태껏 모순 가득한 디스토피아를 그려낸 것 치고는 참 재미있는 제목이죠. 하지만 사실 이 디스토피아 세계관이 그리고 있는 것은 완벽한 세계가 맞습니다. 완전성을 추구하고 있는 사회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완전성이라는 개념이 통념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개념과 조금 다르긴 한데 작중에서도 넌지시 알려줍니다. 13화의 4분 55초경에 시스템이란 완벽하게 기능하는 것보다 완벽하게 신뢰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대사가 나옵니다. 누가 봐도 문제 있는 세계인 것 같은데 완벽하다고 하니 참 웃기지 않습니까? 완전성과 디스토피아, 그와 관련된 논의는 이미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올린 적에 있는 멋진 신세계 영상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꽤 중요한 주제 같지만 너무 길어질 뿐더러 차후 다룰 예정이 있는 주제이니 다음 기회에 다른 작품을 다룰 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략한 주제도 많지만 이 정도면 적당히 많은 주제를 꺼낸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여태껏 얘기한 주제들을 한번 통합해서 고려해봅시다. 사람보다 우위에 서 있는 시스템의 심판, 통제된 개인, 그로 인한 완벽한 사회. 우리나라도 사실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불온한 사상을 가진 자들은 죄를 짓지 않아도 죄인이 되는 시대였죠. 그래서 사이코패스의 미래사회는 어떻게 보면 미래지만 과거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독재사회가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공안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국가가 있으며 불온한 사상을 가진 자들이 체포되고 예술이 검열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 국가가 완벽한 국가라고 물고 빠는 사람들에게 굳이 설득하려 하지 않고 이 애니메이션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어떤지 한번 성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본적으로 형사물의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 시빌라 시스템에 의해 정해지는 인간의 비전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선택지가 적었던 사람들과 그 좌절 또한 흥미로운 내용이었을 텐데 몇몇 인물한테서만 그런 특성이 나타나다 보니까 좀 아쉬웠습니다. 그런 내용의 SF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화 가타카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칭찬만 한 것 같은데 당연히 결점 또한 존재는 합니다. 굳이 꼬투리를 집어서 관점을 하자면 첫째로 술을 다루는 것이 좀 부실하다는 겁니다. 초반에 와인을 저렇게 마시는 것을 보고 굉장히 경악했는데 사실 이건 감점 파트가 아닌데 이 세계관이 디스토피아적 세계관이라서 술도 통제되어서 술 관련 상식이 좀 덜 알려진 것을 보여준 것 같네요. 몇 화 후에 좀 교양 있어 보이는 인물이 술 마시는 건 또 잘 되어 있어요. 술을 제대로 못 마신다는 점에서 이 세계관은 정말 끔찍한 지옥입니다. 정말 사소한 꼬투리이긴 한데 주인공인 코가미는 운동을 열심히 하는 성격에 꽤 근육질인 캐릭터인데 프로필상 180cm에 66kg이네요. 제가 미래사회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현대 과학으로는 어떤 스테로이드를 빨아도 그런 체지방을 뽑아낼 수 없습니다. 키를 좀 줄였으면 납득할 때만한 비율이었을 텐데요. 제작진들이 인문학적 고증을 하면서 이런 고증은 안 지켜서 참 그렇습니다. 아니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일본 만화나 애니메이션에서는 엄청난 근육질로 등장시키면서 멸치의 체중을 설정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헬창은 아니지만 이런 근육 고증을 지키지 못하면 굉장히 화가 납니다. 운동 좀 해보고 운동하는 캐릭터를 그리십시오. 제발. 사실 1화부터 확실하게 보여주는데 이거 19금입니다. 저는 어느 정도 잔인한 거에 내성이 있는데 잔인한 것도 있고 좀 역겨운 장면들도 있어서 못 버티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2점 정도 감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꼬투리 잡아봤자 97점입니다. 진짜 명작이라고 제가 인정하는 바이죠.
슬슬 영상을 끝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미 엄청 길게 쓴 것 같지만 이 분량도 사실 반 정도 줄인 겁니다. 제가 2기나 다른 후속작들을 본다면 그에 대한 리뷰도 작성할 텐데 그 리뷰를 작성하기 전에 오늘 생략된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키시마와 진짜 의지에 대하여, 성경과 사이코패스, 코가미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음주운전자는 잠재범인가, 이상적인 사회와의 이상적인 인간, 이 정도는 꼭 다뤄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정말 추천하는 명작이니까 한번 꼭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의 앞거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론파였습니다.